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만약에요, 범죄자랑 한 집에 사는 조건으로 군대 면제는 물론이고 온갖 세금을 싹 다 면제해준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바로 이 놀라운 제도에 관한 겁니다.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국가가 중죄인, 그러니까 정치보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집에 딱 맡길 테니 그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고 감시만 잘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지워진 가장 무거운 의무들을 전부 없애주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거래였죠. 아니 대체 조선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걸까요? 자, 이 믿기 힘든 제도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이야기,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요, 유배온 죄인들을 따로 수용할 만한 전문 시설, 그러니까 감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일반 백성의 집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쓰는 거였죠. 그리고 그 집주인한테 교도관 역할을 맡긴 겁니다. 나라돈은 아끼면서 죄인 통제는 해야겠고, 어떻게 보면 조선식 행정의 어떤 묘수이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죠. 이렇게 민간인 교도관 역할을 하던 사람을 보수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를 한번 뜯어볼까요? 보증하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죄인을 책임지고 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비용 부담 없이 죄인을 관리하는 일종의 민관 협력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근데 어떤 혜택이 있었길래 평범한 백성이 자기 집에 죄인을 들이는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자,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인센티브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구격의 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명을 감시하는 그 행위 자체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걸로 쳐준 거예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저울 한쪽에는 군포다, 노역이다 해서 의무가 잔뜩 쌓여 있는데 반대쪽에는 유배객 한 명이 딱 앉아 있죠? 이 둘의 무게를 국가가 같다고 본 겁니다. 이 구격 면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패키지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째,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군포가 사라집니다. 군대 가는 대신 내야 했던 이 세금, 이게 어떨 땐 정말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갈 만큼 혹독했거든요. 이 의무가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부역이라고 불리는 강제노동에 끌려가지 않아도 됐어요. 갑자기 불려가서 몇 달씩 성벽 쌓고 길 닦고 이런 일이 이제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던 자벽에서도 해방됐습니다. 이 세 가지 족쇄가 한 번에 풀리는 거니까 이건 신분만 빼고 모든 걸 바꿔주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습니다. 이 거래는 사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만약에 죄인이 도망가면 보수주인이 대신 처벌받는 연좌제의 공포가 있었고요. 또 가난한 유백에게 식비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역적을 돌봐준다는 사회적 낙인까지 찍혔죠. 그러니까 세금 면제는 사실상 위험수당이었던 셈이에요. 결국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 거죠. 통제는 쉬워졌겠지만 그만큼 사회의 가장 아랫단부터 흔들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제도가 한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죠.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굴욕의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배객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잘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관아에 가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걸 점고, den기라고 불렀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다산이 저 시골 아전들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확인을 받는 그 장면을요. 이건 정말 끔찍한 정신적 형벌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점호가 아니라 점고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하는 점호는 부를 호자를 쓰죠. 그냥 이름을 불러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점고는 살필 고자를 씁니다. 이건 대상을 아주 면밀히 살피고 심사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단순한 출석 체크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는 신분에 있지 마라 라는 식의 인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행정적 감시였던 거죠. 이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산은 정말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그의 보수주인이었던 주막집 할머니의 지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산의 보수주의는 강진에 있는 한 늙은 주모였습니다. 아마 행정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주막이 죄인을 감시하기에 편하다고 판단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보수주의인들이 죄인을 착취했던 것과는 달리 이 할머니는 법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아주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던 다산에게 주모 할머니가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어찌 그냥 앉아만 계십니까? 글이라도 가르치셔야지요.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꾸짖음 같기도 하고 또 격려 같기도 한데요. 이게 다산이 다시 붓을 들고 제자들을 가르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 개인의 고통은 사회를 향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개혁을 향한 열망으로 바뀝니다. 다산의 그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보를 받으러 관악까지 걸어가던 약 1km의 길. 이 길이 다산에게는 조선 후기 썩어 빠진 지방 행정의 민낯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살아있는 현장학습의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전들에게 정식 월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백성을 쥐어짜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참혹한 광경이 그 길 위에서 매일같이 펼쳐졌습니다. 다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금 제도를 직접 목격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군포를 물리는 황구첨정, 이미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포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는 군포 독촉에 시달리던 한 아버지가 자기 생식기를 잘라버린 애절량이라는 비극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국가와 민간인 그리고 죄인이 서로 얽히고 설킨 아주 기묘한 생존 계약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던 조선 후기 시스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는 최소 비용으로 통제만 하려고 했고 관리는 월급이 없으니 백성을 수탈해서 살아남았고 백성은 그 틈바구니에서 세금 면제라는 유일한 탈출구를 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산은 점고를 받으며 겪었던 개인적인 굴욕과 애절량 같은 백성들의 비극을 그냥 견디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학자로서 머릿속에 있던 이론에 죄인으로서 몸으로 겪은 현실을 더한 겁니다. 이 분노와 고통이 응축되고 승화되어서 지방 관리들이 지켜야 할 지침서, 불호의 명저, 목민심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통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보수주의인이라는 이 차가운 제도. 이 창살 없는 감옥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인 연대를 만들어냈고 나라의 가장 깊은 병폐를 똑똑히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위대한 학자가 그 모순의 최전선에서 국가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게 만든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죠. 어쩌면 시스템의 빈틈과 모순이 때로는 가장 위대한 통찰을 낳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아닐까요?